K-방역의 기원, 그리고 조선시대 감염병과 서적 간행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기조 강연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K-방역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한국생태환경사 연구소 이현숙 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현숙입니다. 제가 고대사를 하는 관계로 항상 기원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아마 조선 시대에 이런 벽원서라든가 이런 구구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그 기원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구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형태가 바로 벽원방의 출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00년부터 전염병에 관심을 두고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 전염병을 관심을 두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5년, 6년 이렇게 한 2년 만 2년 동안 푸에르토리코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있는 흑인을 보고 원주민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흑인은 아프리카 흑인인데 어떻게 여기 원주민은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한 500만인데 이 원주민을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원주민이 어디 갔는가 했더니 당시에 푸에르토리코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 제니퍼 로페즈라든가 또는 리키 마틴 이런 이제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 아니고 스페인에서 온 이주한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여자들이 굉장히 미인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전혀 원주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그러면 원주민은 어디 갔는가?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푸에르토리코 섬을 발견을 해서 이것이 결국 스페인령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찍은 원주민들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사실은 최후의 푸에르토리코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굉장히 왜소하고 작은 그러한 사람들이 원래 원주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가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스페인 이주민이 가지고 온 전염병, 주로 두창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전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종족들은 멸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염병이라는 게 한 종족을 몰살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맥닐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전 지구적인 현상을 플레이그, 주로 이제 역병이라고 번역하지만 워낙 서유럽에서는 패스트에 대한 기억이 강하기 때문에 패스트의 또 다른 용어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을 고대부터 근대까지 다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분은 대부분의 역병 기사를 다 패스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패스트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국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1차 사료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쓴 이제 영어 논문을 가지고 요약해서 이제 본인이 발췌해서 쓰셨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지만 어쨌든 통찰력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이 글이 1975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75년도에 이러한 연구 성과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사실 2000년도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스페인이 멕시코를 쉽게 정복한 것이
사실은 600명의 스페인 군대가 어떻게 250만 명의 아즈텍인을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었는가? 바로 전투 중에 발생한 두창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전염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전염병사를 쓰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 서두에 밝히고 있는데, 저와 굉장히 궤적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 돌아와서 전염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염병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 의학사 연구라는 책으로 그 박사 논문을 쓰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사실은 생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게 전염병이 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생태 환경사 연구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생태 환경 사학회라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2015년부터 함께 지금 공동 연구를 젊은 연구자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회 콜로키움을 개최를 하고, 그리고 학술 대회는 1년에 2번 하고, 또 생태 환경과 역사라는 잡지를 2015년에 발간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8호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연간 2번씩 낼 수 있게 되었고, 4년째 그 연구재단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생태 환경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뢰를 받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코로나에 지금 현재 그 항상 역사가라는 것이 현재의 위치에 서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2002년도 봄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던 이야기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교활하고 영악하고 슬기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서 변이가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이가 거듭될수록 파괴력은 약화되고 전파력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알파서부터 시작해서 베타, 델타를 거쳐서 이제 오미크론까지, 저희가 사실 그리스 알파벳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는데 거의 뭐 학습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국인의 항체를 검사를 해봤더니 99%가 거의 사실은 거의 면역력을 다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이유는 3차 내지 4차에 걸친 백신과 또 오미크론 유행 시 최대 많이 나왔을 때 하루 60만 명씩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감염 시기를 지난 결과 이렇게 한국인들이 대부분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RNA 바이러스답게 이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또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젊은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뭐 알파부터 베타, 델타, 오미크론까지 다 걸리는 그 친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무진장 돌아다니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젊은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뭐 알코도 회복하고 알코 회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초기의 숫자에 비해서 작년 12월에는 뭐 아주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그 늘어나지만,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 사피엔스, 슬기로운 코로나의 그 정책 때문이죠. 그 독성은 약화됐지만 전파력은 굉장히 강화시키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활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감염을 시키면서 너무 그러니까 몸이 괜찮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감염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병해서 누웠지만 이미 그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킨 다음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페이션트 제로인 그 우리 신천지 교회 그 아주머니가 그 일주일 동안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경로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다니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통은 그 사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스 바이러스는 그렇게 많이 퍼지지를 못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스 버전 2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 전파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활하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자에게는 증상이 안 나타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전근대 시기에 발병을 했다면 틀림없이 역사책에 역병이라고 이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 2월 말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서 역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학생한테 수없이 강의했지만 그게 진실로 역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을 내듯이 다 걸리는 질병이라는 것. 결국 나도 그렇게 조심하고 나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먼저 감염이 돼가지고 와서 결국 온 식구가 다 한꺼번에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병이라는 뜻이 부역이나 병역처럼, 그러니까 역처럼 하는 질병이다. 그래서 역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제 양성 반응을 보였을 때 이제 그 보건소에서 저에게 그 양성이 나왔습니다고 문자를 받고 보건소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코로나 키트를 보내주겠다. 당신이 코로나 감염자라서 이러한 일을 하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저와 면담을 해줬어요. 그리고 무슨 정신적인 문제는 나중에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지 혹시 있으면은 정신 건강 상담도 받아보라고 이제 추천도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코로나 키트를 보니까 해열제도 있고 산소 포화도 검사기도 있고 체온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제가 원격진로 이제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의사들하고 이제 전화로 제가 이제 전화 그 신청을 하면은 의사가 나중에 자기가 시간이 됐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증상을 설명하고 약 처방을 받아서 퀵 서비스로 그러니까 그날 양성 진단을 받고 원격 진료를 받고 퀵 서비스로 그냥 하루 만에 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제가 이 약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제가 감동했어요. 제일 감동한 건 뭐냐면 제가 돈을 한 푼도 안 냈다라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다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어플을 깔라고 해서 깔았더니 매일매일 제 체온과 그다음에 뭐 맥박수, 뭐 산소 포화도 수치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넣게 해서 국가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받은 거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검사 제도의 발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 검사 속도가 사실 획기적으로 한국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24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저는 감격을 했었고요. 제가 받은 약입니다. 그래서 약이 어마무시하게 왔어요. 8알씩 받았는데 물약까지 각을 하도록. 그래서 한국 디지털 정부의 진면목을 제가 정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감염자 제 아들방 앞인데요. 저렇게 죄수처럼 완전히 제가 모든 곳을 다 정말 소독을 하고 닦고 수없이 닦으면서 이제 밥을 저렇게 놓으면 아들이 이제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내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없었어요.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온 가족이 다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94 마스크 쓰고 저렇게 닦고 뭐 열심히 격리를 시키고 저희 아들은 일주일 동안 방 밖에도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걸린 다음에는 그냥 잘 됐다 그러고 그냥 편안히 살았는데 자 이렇게 PCR 테스트 제가 받으러 가서 찍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신속 항원 검사 받는 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 전염병의 역사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삼국사기에는 이러한 질병들이 이제 분명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명히 그때 들어왔을 텐데 삼국사기에는 역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이 전근대에는 대부분 다 역병, 역녀 뭐 하여튼 이러한 그 역자를 써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그 역병의 기사는 기원전 15년 한성백제가 그 역병이 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고구려에서 남하해가지고 새로운 장소에 와서 그 지역의 풍토병으로 고통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 기록이 제일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맨 위가 고구려고 백제가 그 다음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 신라가 제일 기록이 많은데 삼국 중에 이거는 저는 역사라는 거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신라가 최후의 승자라서 제일 기록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 스몰팍스라고 하는 그 천연두 두창이라고 하는 두창이 어떻게 유행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7세기에 일단 중국에서 먼저 역병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당서에 있는 기록을 정리를 해보면 태종대에 636년, 641년, 642년 계속적으로 이게 어떠한 질병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대에도 655년, 682년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학서를 보면은 의학서에 나와 있는 그런 역병들의 종류를 보면은 대충 어떤 그 역병들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유행했던 것은 두창하고 스몰팍스, 천연두라고 하는 두창과 또 골증병이 유행해서 걸리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골증병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쓰면서 이걸 인플루엔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코로나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증상이 비슷해서요. 그래서 신라에는 그렇다면은 이 그 당나라에 있던 역병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 태종대와 고종대를 이렇게 당 초기인데 이때 이렇게 유행했던 역병들이 저는 신라 통일 전쟁기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나라 군대가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 신라 인구가 당시에 뭐 200만이 채 안 됐을 텐데요. 100만 조금 넘고 뭐 200만이 채 안 됐을 텐데 인구의 그야말로 뭐 인구의 10분의 1 또는 5분의 1에 가까운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통일 전쟁에 오타가 났습니다. 네. 신라 통일 전쟁은 660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비성 공격에서 시작해서 이제 매소성 그 전투로 끝나는데 저는 이것을 병원체 파토젠의 교환의 장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와 나당 연합군에는 당나라 군대에는 당시 그 돌궐족이 있었고요, 위구르족인 회흘족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에는 일본이 참여하고 있었고요, 고구려 군대에는 여진족인 전신인 말갈족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그 동아시아의 중요한 종족들은 다 한반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시 653년도에 중국 당나라에서 당나라 그 의학서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당서나 신당서에는 기록이 없고 외대비호라는 그런 753년에 나온 당나라 의학서에 이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들은 그냥 그 당시에 이 두창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아마 그 태종 그 고종대의 그 기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대비호에 따르면은 영희 4년에 이 창이 서쪽으로부터 와서 동쪽으로 그 바다 안에까지 유행했다. 그러니까 그 서쪽은 그 실크로드인 내륙 지역에서부터 쭉 전국을 휩쓸고 바닷가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중국 영토가 넓기 때문에 중국 전역을 휩쓸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을 텐데 그러한 와중에 666년 사비성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군이 사비성 공격 때 10만 명 내지 13만 명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군이 과연 이 스몰팍스를 안 가지고 왔을까?
저는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676년에 매소성 전투에서는 20만 명이 옵니다. 20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당나라 군대가 이 두창 바이러스를 안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654년에 서역에서 당나라 두창이 전파돼서 유행했고 657년에 당해 남부 초주에서 역병이 유행했고 666년도에 그 10만 명 내지 13만 명의 당군이 백제 사비성 공격을 했고 675년도에 신라와 당군이 신라군 5만과 당군 20만 명이 매소성 전투에서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만의 신라군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8세기, 이제 8세기, 9세기가 저는 이제 대감염병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병이 유행을 합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두창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영어로 정리를 했었는데 보면은 중국에서부터 쭉 그 내려오면서 일본으로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창이라는 것은 완두콩과 같은 발진이 이제 온몸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래서 완두창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마마 아주 극존칭이죠. 상감마마, 공주마마 할 때 쓰는 그 마마를 붙여서 굉장히 높이고 있고 그리고 손님, 두창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냥 잘 계시다가 나가십시오라는 그러한 그 의미로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헌강왕 때 나온 처형설화에 그 근거한 처형무에 쓰는 그러한 그 모자와 처형무의 탈을 갖다가 그린 고려시대 악학개범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당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대응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서역인의 모습을 한 그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연희를 하면서 이제 그 물러가기를 바라는 그 연말의 그 연회에 이제 하나의 그 의례로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동아시아 8, 9세기를 보면은 상당히 한냉하고 건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기가 당나라 때가 다 온난했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학설에 따르면은 그 실제로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몬순 계절풍이 요 시기에 변하면서 굉장히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지고 당이 멸망하는데 이제 일조했다라고 이제 독일 팀에서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뭐 그 중국 학자들이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그 니네가 뭔데 우리 거를 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반발이 심했는데 그 이후에 만츠민이라는 학자가 당 중기 이후에 당 초기부터는 굉장히 따뜻했다고 하는데 당 전반기에 걸쳐서 다 따뜻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통설이었는데 실제는 당 중기 이후 굉장히 추웠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폭설과 서리로 인해서 서리가 피해가 많다라는 그런 기록이 많고 그리고 연안 바닷물이 얼었다라는 기록이 4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당시에 수록된 당 중기 이후의 시들 중에서는 추위를 노래한 시들이 제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연호 선생이 1988년도에 신라 기후를 분석하면서 8세기부터 한냉하고 건조하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잘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라 기록이 몇 개 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말을 하면은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 당첨을 동굴 탄소 동위원소 성분 변화 그래프 성분 변화를 그 연구하신 분에 따르면은 750년 이후에 한반도 남부는 매우 한냉하고 건조한 날씨였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국사기에 있는 이제 신라 통일기 재난 기록을 쭉 정리를 해봤을 때 이제 가뭄이 8세기 후반부에 굉장히 심해졌고 흉년 기사도 많고 그런 끝에 결국은 9세기에 역병 기사가 5개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 완두창이라는 그 말은 이미 수나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10년도에 제병원으로니 수나라 양제가 만드는데 사실 수나라가 30년 조금 남짓해서 이렇게 있었던 나라인데 정말 그 전무후무한 그런 불후의 명작 의학서를 냅니다. 바로 제병원으론하고 사이유치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의학서를 30년 지속했던 그 왕조가 냈어요. 아마 통일하자마자 제일 먼저 의학서부터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 완두창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남북조 시대부터 완두창이 유행했구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완두콩만 하면서 흑자색의 종기가 있고 안에는 흰색 농포가 형성된다. 딱 그 두창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두창 바이러스가 이게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한냉, 춥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조선 소빙기 때도 이 두창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벽온방 얘기할 때 두창도 나오겠지만 이 8, 9세기가 춥고 한냉하면서 건조한 시기 그리고 조선의 그 소빙기가 춥고 한냉하고 건조한 시기 굉장히 유사한 환경이면서 두창 바이러스가 유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가 보면은 대역이 계속 유행하는데 애정왕대의 그 기록에 따르면 이군 7년이 경덕왕대에 비해서 이군 7년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이군 7년이 통폐합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군 7년만큼 인간이 사라졌다, 인구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군과 현의 규모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이 죽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윌리엄 웨인 페리스라고 하버드 대학의 박사 논문이 1984년에 나왔는데 이분이 일본의 경우는 735년 두창 유행 시 인구가 3분의 1이 사망했다. 이거는 이제 일본 유치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도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사망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751년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건축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752년에 거대 불상 동대사의 그 거대 불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일본이 정말 경쟁하듯이 거대 불상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약사열애상을 조성을 했고요. 일본은 이제 그 석가열애를 조성을 했는데요. 신라도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사이즈였는데 임진왜란 이 전쟁 때 이거를 다 녹여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그 청동의 근수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본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사실 좀 자존심이 상했었거든요. 왜 신라가 일본보다 작게 만들었지? 그랬는데 신라는 거대 범종을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753년에 황룡사 범종, 771년에 봉덕사 범종.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론하는 이 당시에 대부분의 그 거대 범종들이 이때 상당수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범종 소리가 일승지 원음으로 치유해 줄 거라는 그러한 그 불경이 있는데 그러한 믿음으로 이 범종을 조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일본은 이걸 못 만들었냐? 이게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굉장히 그 고도의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신라도 수없는 그 실패 끝에 오죽하면은 사람을 아기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에밀레 종처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기술이었기 때문에 신라는 이제 성공을 해서 범종으로 많이 갔고 그래서 그 사이즈는 분황사 그 약사열애상이 일본보다 조금 작았던 걸로 보입니다. 대토목공사와 이런 불사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생활 터전을 잃은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는 일종의 뉴딜 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끓어오르는 민심들을, 슬픔에 잠긴 민심들을 그야말로 부처님께로 다 향하게 하는 어떤 그 신라 중대 왕권의 하나의 정책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신라가 692년도에 의학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대적인 역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당나라식 의료 체제, 당나라식 의학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해서 당시 그 의학 교육을 하는데, 이제 이때 일본도 거의 그 신라보다 조금 한 몇십 년 늦지만 다 같이 그 일본 당나라의 의지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의학 교육, 중국 당나라식 의학 교육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동아시아 의학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약제명, 그다음에 질병명, 그다음에 중량 딱 통일이 되면서 한중일 삼국이 그야말로 호환 가능한 보편적인 의학 세계를 갖는데, 저는 이것을 중세의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 신라 역병에 대한 그 대응책은 치료법을 전파하는 것이 또 들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역병 치료법을 담은 광제방이나 광리방 이런 것들을 신라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당현정은 이 광제방을 편찬을 해서, 사실은 당시 그 인쇄술이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거를 그 해당하는 그 처방들을 골목마다 방으로 써서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글씨를 아는 자들이 베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804년도에 하정사 박여원이 회남절도사 두우한테 당 독종이 만든 정원광리방 5권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허락을 해줘서 신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 당나라가 그 정보 통제가 굉장히 강해서 함부로 이 그야말로 그 오랑캐들이 자기 그 서적을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 정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신라만은 예외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약사열애상을 건립해서 기도처를 제공했고, 신라가 이처럼 열심히 그 역병 처방을 기록했던 이러한 그 대중의학서 광제방, 광리방을 수입했던 이유도 최신의 그 처방을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럼 이런 처방들이 필요했느냐? 바로 치료법을 신라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보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국가적인 제례도 했고 아마 약제도 공급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일본 기록에 보면은 항상 그 진급이라는 말에는 약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진급이란 그러니까 그 진유를 했다라는 말만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그 약제도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휼미를 지급한 기록들이 신라에 나오고요. 그래서 당현정이 치료법을 게시하는 것은 동아시아 왕조의 역병 대응 매뉴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역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은 사실 동요하는 민심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역병이다, 어떠한 질병이다, 이러이러한 증상에는 이러이러하게 해라라는 것을 알면은 훨씬 더 덜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642년만 해도 신라와 백제를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와보지 않거든요. 백제 사람들은. 그랬더니 백제와 신라 풍속은 사망자가 있을 때는 부모 형제라 하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막 진심으로 일본 서기에 642년도에 욕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805년에 가면은 일본은 어떻게 태도가 바뀌냐 하면은 이게 역병이 돌면은 백성들이 물이나 불까지도 교통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병 구안을 하면 어찌 죽는 자가 있겠는가. 아버지와 아들같이 지극히 친밀한 사이라도 역병이 걸리면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는 언해벽언방의 원본이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735년도에 일본의 두창이 이제 신라에서 들어와서 일본이 이제
정말 전국의 나라에 있는 그 3분의 1 인구가 죽어 나가면서 그때 이제 전향료가 오늘날의 이제 보건사회부 같은 곳에서 치료법을 이제 지방에 있는 극구시에게 전달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두창에 걸렸을 때 금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생선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기름진 음식도 먹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기록들 뭐 대황을 먹어라, 총목향을 먹어라, 호미를 갈아서 뭐 그 종기에 바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두창의 딱지를 치료하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비급 청금 요방이라는 당초에 그 발간된 의학서에 나오는 그 두창 치료법하고 똑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는 이제 중국은 지금의 시안 장안이 그 아주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서 물고기 이야기는 생선 얘기는 없는데 여기는 주로 여기는 이제 양고기 뭐 그 돼지고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생선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두창이 발명했는데 일본이 어떻게 알고 이걸 이렇게 잘 바꿨느냐? 저는 거기에는 신라의 경험이 첨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병 주고 약 주는 법이거든요. 당나라가 신라에게 병도 주고 또 의학서도 주고 약도 주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신라도 일본에게 병도 주고 이런 처방전도 같이 전해 주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9세기 말 10세기 초에 보면은 중국도 망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도 결국은 후백제 후고구려로 갈라진 다음에 그 936년 통일할 때까지 분열의 시기를 겪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710년에 나라로 첨다했다가 거기서 또 역병이 유행하니까 794년에 해이안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체제 정비를 해요. 그래서 고쿠시가 총괄하는 총괄해서 토지를 대상으로 가세하는 지배 체제로 전환을 한 다음에 1115년까지 존속을 합니다. 즉 한반도와 중국은 왕조가 망해가는데 일본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벽원방서가 나오던 시기는 조선이 굉장히 잘 통치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조선 후기 19세기 가면은 결국은 왕조가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사회적인 그런 그 병리적인 현상을 개혁하지 못했던 사회는 결국 지배층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혁을 해서 우리의 그 병든 환부를 잘라내지 못하면은 지배층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대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숙 소장님 굉장히 흥미롭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기조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